자, 오늘은 드디어 확률입니다. 확률과 카운팅. 자, 우리가 통계학을 배우는 통계학에 대한 스텝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자료를 잘 획득하는 거다. 그래서 표본을 잘 추출하는 거. 두 번째가 표본 추출한 거를 데이터를 잘 정리하는 거다. 그래서 기술 통계학. 지난 시간에 배운 게 기술 통계학이었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3번째 추리 통계학을 나가야 되는데, 추리 통계학에서 중요한 건 확률이라는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통계를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통계에서 확률을 배우는 이유. 첫 번째, 무슨 조사를 할 수 없다? 무슨 조사를 할 수 없다? 전수조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표본 조사를 한다. 표본 조사를 하면은 뭐가 발생한다? 무슨 오차? 표본 오차. 표본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 그죠? 표본 오차가 뭐라 그랬죠? 표본 오차란 뭐하고 뭐 사이에 발생하는 오차? 모집단의 모수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뭐예요? 표본의 통계량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모집단의 진짜 값. 그걸 우리가 모수라고 했죠. 모집단의 진짜 값을 알고 싶은 건데, 우리는 모집단을 다 조사하지 않는 이상은 그 값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전수조사하기는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다. 따라서 그 중에 일부분을 뽑아서 모집단의 모수를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추리통계하고 통계학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추리통계학입니다. 결국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 없다. 즉 모수조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표본조사를 한다. 표본조사를 하게 되면 모집단의 모수하고 통계량 사이에 오차, 즉 표본 오차가 발생한다. 그 오차의 범위를 우리가 뭘 이용해서 구한다? 오늘 하는 확률을 이용해서 그 범위를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범위까지 우리가 인정해 줄 것이냐. 그리고 오차 범위가 있는데, 키를 조사했어요. 평균 키가 표본을 조사했더니 170이 나왔어. 근데 우리는 모집단의 값은 모르죠? 자, 우리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표본 조사를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모집단의 값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집단의 값이 요 범위 안에 있을 거다라고 오차 조사. 요즘 특히 많이 하죠? 선거철이잖아. 다음 주가 우리가 선거죠. 요즘 막 신문지상에 막 발표하죠? 뉴스 가끔 들어보면 뭐라 그래요? 뭐 오차 범위 안에 있네 없네 막 이런 얘기 막 하지 않아요? 요즘?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차 범위 안에 있다라는 말이? 샘플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A라는 후보, 만약에 강서구다. A라는 후보가 득표율이 얼마가 될 거냐? 조사를 해봤더니 30%예요. B라는 후보는 28%야. 그러면 30%니까 이 사람이 당선됐겠네? 가 아니죠. 우리는 아직 조사 안 했잖아요. 실제로는. 표본 조사를 했더니 30% 대 28%예요. 그런데 내가 표본 조사는 그 중에 일부분을 조사했기 때문에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조사하면은 30대 3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2대 30%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사전에 일정 샘플을 가지고 예측을 해봤더니 그 정도가 나오더라. 그런데 항상 오차 범위가 존재하는데 그 오차 범위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간다? 그럼 뭐라 그래요? 박빙이네. 알 수가 없네. 이런 말을 쓰고 어떻게 돼요? 그 범위가 만약에 30%인데 10%예요. 워낙 격차가 넓죠? 이런 경우는 뭐라 그래요? 확실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럴 때 쓰는 게, 우리가 구한 샘플의 값을 가지고 실제로 다 조사했을 때는 이 정도 값의 범위가 나올 거예요. 오차 범위가 많게는 이 정도, 적게는 이 정도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하는 게 우리가 요즘 하는 선거의 그 예비조사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예비조사하는 게 바로 이 통계학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추리 통계학을 이용해서 일정 부분의 샘플링을 가지고 이 후보가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오차 범위 안에 든다 안 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확실시되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30%예요. 그럼 28%? 이 정도는 오차 범위 안에 들어요? 27%? 25%?
도대체 이 차이가 몇 퍼센트 차이가 나야지만 그러면은 박빙이다 아니다 이걸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제 그럴 때 쓰는 게 오늘 배우는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범위다라는 거를 우리가 나중에 구할 겁니다. 그때 쓰는 게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오차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뭐에? 표본의 오차 범위를. 뭐에 대한 오차 범위예요? 모집단의 모수하고 진짜 값하고 표본의 값하고의 오차 범위가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그 오차 범위의 예측 범위를 뭘 갖고 하느냐? 확률을 이용해서 그 범위를 계산하는 겁니다. 90%, 95%, 99% 세 가지에 가지고 합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나왔던 엠피리컬 룰 또는 체리셰프의 정리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범위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률을 이용해서 어떻게 오차 범위를 구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배우는데 오늘은 그러면은 도대체 확률이라는 게 뭐냐? 우리 다 확률 배웠잖아요. 확률과 통계라는 거를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한 챕터로 한 학기 동안 배우죠. 확률과 통계라는 이름으로. 확률, 통계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그럼 도대체 확률이라는 게 뭐냐?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확률은 되게 간단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전체 중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전체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죠.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빈도 분석표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확률은 우리가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되냐면 가능성을 구해야 돼요. 가능성. 그걸 경우의 수라고 배웠죠. 경우의 수.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가능성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그래서 확률은 카운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카운팅을 할 것이냐. 카운팅의 의미는 경우의 수라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자, 경우의 수. 경우의 수라는 거는 가능성이라고 그랬어요. K대학의 남학생 3명과 Y대학의 여학생 4명이 미팅을 합니다. 3대4 미팅을 하는데 짝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네? 남자 3명하고 여자 4명이요. 남자 1, 2, 3번, 여자 1, 2, 3, 4번. 1번하고 1번 될 수 있겠죠? 남일, 여의. 남자 1번하고 여자 2번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되게 복잡하죠. 일일이 다 이거를 머릿속으로 경우의 수를 다 그려봐야 될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수학을 이용을 해서 어떤 공식이라는 거를 대입을 하면 된다는 거죠. 카운팅은 곱셈의 법칙이 동용이 됩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다시.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통계학, 경영학부 통계 수강생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2명씩 한 조를 이뤄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그러면 몇 개의 쌍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총. 1번, 2번, 1번, 3번, 1번, 4번 해서 쭉 나가겠죠? 그러면 몇 쌍이나 가능성이 나올까요? 그 중에 이 두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그거분의 1이죠. 이 두 사람이 경우의 수가 될 거는 한 번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많이 하는 게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죠. 로또는 번호가 하나잖아요. 1등 번호는. 그러면 로또가 45개의 번호로 6개의 공이 나올 수 있는 최대한 가능은 몇 가지가 가능할까? 800만 번이 가능하거든요. 800만 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만 가능하죠. 딱 한 건만 가능합니다. 그거를 확률로 계산하면 0.0000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5 카드 많이 하죠. 카드 할 경우에 포카다 나올 확률은 포카는 카드 4장이죠. 다른 색깔의 카드 4장이 같은 번호로 나오는 게 포카드입니다. 경우의 수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GNP 순위가 5위가 될 확률 이런 경우죠. 자, 이런 거를 이용할 때 확률, 경우의 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우의 수는 확률이라는 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작업하는 방법이에요. 자, 왜 확률과 카운팅, 경우의 수가 같이 들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확률의 개념인데 확률의 개념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 뭐라 그랬죠? 가능성을 뭐에서 뭐의 숫자예요? 0과 1 사이의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확률은 그래서 다 더하면 뭐예요? 1이 나오죠.
모든 경우의 수는 1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반은 전체 몇 명이냐? 30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30명이 있는데 31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가능성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확률은 무조건 1만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배울 여러 가지 통계 방법론의 기초 이론이고요. 가장 우리가 확률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뭐에 대한 범위를 배운다, 한다 그랬죠? 오차 범위. 모수하고 통계량 사이의 오차 범위. 다른 말로는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간을 우리가 계산할 때 확률을 이용해서 하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추정, 가설 검정, 이 둘 다 이제 확률을 이용해서 범위를 구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자, 확률에는 뭐 고전적 정의, 경험적 정의, 주관적 정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험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공장에서 어떤 데이터가 구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이에요. 말하자면은 공장에서 생산품을 막 했더니 여태까지 1000건 중에 5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0.5%의 불량률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 다음번 공정에서 불량률이 5%, 0.5% 나올 확률 뭐 이런 걸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전적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주사위는 총 6개죠, 면이. 그럼 그걸 던졌을 때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전체 6개의 면 중에 한 면이 나올 수 있으니까 6분의 1. 동전은요. 앞뒤 2개 중에 앞면, 뒷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예요? 경험적이라기보다는 고전적이죠. 그러니까 이론이 정해져 있는 어느 정도의 상식적으로 그런 걸 우리가 고전적 정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관적 정의는 뭐냐면은 전문가로서 아까 전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GDP 몇 위가 될 확률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그거만 내년쯤 될 것 같은데 한 5%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자기 그냥 주관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지 않은 거죠. 예. 어쨌든 우리가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위에 있는 거를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많이 하는데 통계학에서 쓰는 확률은 제일 밑에 있는 확률은 아니고요. 이런 확률을 이용을 해서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확률 용어입니다. 실험을 한다. 그 다음에 표본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본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개수를 얘기합니다. 표본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 자, 우리가 성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남자, 여자죠? 그러면 이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남자 아니면 여자가 나오겠죠. 그죠? 중성이 나올 수는 없죠? 남자 아니면 여자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표본 공간이라는 거는 어떤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현대자동차 매장에 손님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차를 산다, 안 산다겠죠. 그죠? 딱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보다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건은 그 중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아까 전에 자동차 매장에 들어갔어요. 산다 안 산다 두 가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차를 샀다 안 샀다 샀다 안 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실제 어떤 현상이 발생한 거를 우리가 그걸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구매, 비구매 중에서 구매를 선택했다. 그럼 확률적으로는 2분의 1 뭐 이렇게 우리가 확률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연속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특정한 1, 2, 3, 4로 결정될 수도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000원에서 만약에 레스토랑에서 보면은 주문 금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일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속적인 값을 갖고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표본 공간 이런 거는 그냥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확률이란 게 뭐냐? 전체 개수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개수. 이것만 알면 돼요. 전체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날 개수. 됐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경우의 수. 어떻게 경우의 수를 계산하느냐? 카운팅 방법을 이용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 뒤에
카운팅이라는 거 해서 뒤에 나오죠. 자, 동전을 3번 던집니다. 아까 전에 표본 공간, 사건 이런 얘기를 했죠. 자, 표본 공간, 그 얘기를 들어서 보면 표본 공간이 몇 개가 나와요? 8개가 나오죠.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나올 수 있죠? 그게 하나가 되죠? 그 다음에 앞면, 뒷면도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앞면, 뒷면. 이런 식으로 하면 총 몇 개가 나와요? 경우의 수가 8개가 나온다는 거죠. 8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요렇게 한 건, 요렇게 한 건, 요렇게 한 건 해서 총 8개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묶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 뒤, 앞. 이렇게 해서 그게 한 건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몇 건이 나와요? 총 8건이 나오죠. 자, 그런데 보시면 이 중에서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는 하나, 둘, 3개죠.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확률을 이용했을 때 전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8가지 중에. 그 중에 앞면이 2번 나오는 가능성은 몇 개예요? 3개. 그래서 뭐예요?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전체 중에 몇 개가 됐다. 그래서 전체 8개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는 3건 하니까 8분의 3 해서 확률이 계산이 되죠. 확률은 전체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의 숫자입니다. 되게 쉽죠? 자, 여기 30명이 있어요. 여자가 15명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될 가능성은 몇 개예요? 전체 몇 명이라고 그랬죠? 30명. 여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15명. 그럼 어떻게 돼요? 30분의 15. 우리 뭘 했어요? 여기까지 퍼센테이지라는 개념이 있었죠? 전체 중에 몇 퍼센트냐? 그게 확률입니다. 확률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확률은 그거예요. 전체 중에 몇 개냐. 근데 확률을 왜 그렇게 어렵게 배웠느냐? 자꾸 경우의 수를 따지죠. 경우의 수라는 말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없습니다. 확률은 뭐냐면 전체 중에 개가 몇 건 있냐?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일이 이렇게 사건을 다 나열하니까 귀찮죠?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카운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계산의 기본 규칙이 있습니다. 실험을 우리가 다 해보지 않고 우리가 수학 공식에 의하면 전체 가능성하고 이런 거를 파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계산의 기본 규칙은 여러 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곱셈의 법칙입니다. 자, 곱셈의 법칙,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K대학의 남학생 3명과 Y대학의 여학생 4명이 미팅을 할 때 서로 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총 몇 개가 나오느냐, 이 얘기예요. 총 가능성은.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몇 명이에요? 남자, 여자. 뭐하라 그랬죠? 무슨 법칙? 곱셈의 법칙. 곱해보세요. 3 곱하기 4는? 자, 해볼까요? 1번, 2번, 1번, 3번, 1번, 4번, 1번, 4번. 4번 나왔죠? 그죠? 남자 2번은 같이 짝이 될 수 있는 거는 남자 2번, 여자 1번. 그래서 2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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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4번. 3번일 경우도 3번, 1번, 3번,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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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몇 개 나왔어요? 4 해서 총 3개 나왔죠?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일일이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전체 몇 개지 곱하면 경우의 수가 나오죠. 자, 이런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결국은 뭐냐면 전체의 개수와 그 사건이 일어날 개수를 이 곱셈의 규칙에 의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 계산하는 방법이 뒤에 이제 여러 번 나올 거예요. 그거를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는 거는, 이 계산이라는 거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즉 전체가 개수가 몇 개고 그 사건이 일어날 개수가 몇 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 확률은 경우의 수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확률만 알고 있으면, 전체 개수하고 그 사건이 일어날 개수만 알고 있으면 굳이 카운팅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카운팅을 우리가 모를 경우에는 이런 카운팅 규칙을 이용해서 쉽게 그거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항상 선생님들이 그냥 공식만 주고 계산만 하라고 배웠죠, 여태까지. 뒤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 이유는
뭐라고요? 무슨 법칙? 곱셈의 법칙. 이거 한번 해봅시다. 부사장 3명, 이사 4명, 부장 2명이 있는 회사에서 부사장 중에 1명, 이사 1명, 부장 1명 해서 3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자, 이 부장, 박 부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3명 있어요. 4명 있고요. 5명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3. 뭐라고? 무슨 법칙? 3. 뭐예요? 곱하기 4 곱하기 5 하면 되죠. 총 60개가 나오죠. 자, 2부장, 2이사, 2부장, 2부사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경우의 수를 나열해 보면 총 60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포카, 카드 좋아하시죠? 하나의 카드에는 총 12개의 그림 카드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그 J, Q, K가 있는데 카드가 4가지죠. 스페이드, 다이아, 클로바, 하트 해서 총 5개가 있는데 4개가 있는데 4개의 그림 카드가 있어요. 한 개의 그림 카드와 2개의 일반 카드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림 카드가 총 몇 개 있어요? 12개가 있죠. 자, 그러면 일반 카드는 몇 개가 있어요? 총 카드가 몇 개가 있어요? 혹시 카드가? 카드 숫자를 모르는구나. 총 카드가 52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예요? 12장의 그림 카드가 있고요. 나머지는 숫자입니다. 1, 2, 3, 4 쭉 해서 10까지 있고요. JQK가 있는데 이 JQK가 이게 그림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됐죠? 자, 총 카드는 13장입니다. 근데 이게 다이아몬드, 하트, 그 다음에 스페이드, 그 다음에 뭐죠? 스페이드 해서 그림이 4장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총 52장이 있습니다. 각 카드마다 13장의 카드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자, 그림 곱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뭘 곱하면 돼요? 우리는 그림 카드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림 카드가 12장입니다. 그 다음에 40개, 그 다음에 39개. 자,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요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림 12개니까, 12개의 그림 카드가 있으니까. 그죠? 자, 얘랑 다른 카드 숫자를 이렇게 대입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왜 40하고 왜 39가 나왔을까? 하나가 뽑혔기 때문에 다음 거 하나 경우에서 빼주는.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서 40이 나오는 건 뭐죠? 52장에서 12장의 카드가 빠졌으니까 나머지가 40장이죠? 그죠? 자, 그런데 2개의 일반 카드죠?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가 빠졌으니까 39장이죠. 자, 이 부분을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순열이라고 배웁니다. 이름은 들어봤습니까? 순열? 조합, 팩토리알 이런 얘기 가끔 기억은 어렴풋이 나시죠? 오늘 그 여러분들이 공부에 떨었던 확률과 통계에 대한 그 식을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밉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원래 제일 미운 거죠. 자, 그걸 가기 전에 잠깐 부분합을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부분합은 이런 거예요. 부사장 3명과 이사 4명, 부장 5명이 있는 회사에서 아까 전에는 3명으로 각각 1명씩 뽑았는데 이번에는 2명이 뽑아요. 부사장하고 이사 3명, 4명 중에 2명, 아니면 이사, 부상 중에 또 2명, 아니면 부사장, 부장 중에 또 2명. 이렇게 부분적으로 돼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부사장하고 이사하고 이렇게 합쳐서 2명이 뽑힐 수 있죠? 이거는 곱셈 법칙이지만 부분합일 때는 이거를 더해 주는 거예요.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총 3가지 경우가 나오니까 그 경우를 더해서 이렇게 곱셈과 덧셈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K전자는 반도체 공정에 미치는 변수에 대해서 실험하고자 합니다. 반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온도, 습도, 재료가 있습니다. 온도는 세 종류, 습도는 네 종류, 재료는 세 종류입니다. 5일 동안 실험할 수 있으며 하루에 5번 실험이 가능합니다. 자, 세팅하는데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나요? 자, 실험을 하려고 그래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온도 세 종류가 있죠. 뭐 10도, 20도, 30도. 습도는 10%, 20%, 30%, 40%. 재료는 또 세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실험하려면 어떻게 돼요? 경우의 수가 총 몇 건이 나와요? 3 곱하기 4 곱하기 3 하는데 나오죠? 총 몇 개 세팅이 가능해요? 총 36번 세팅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36번 실험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 각각을 하나를 해야 되니까. 그죠? 자, 무슨 말이냐? 온도가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온도 10도에서 습도 10%에서 재료는 A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돌리고, 자, 온도 10도, 습도 10도, 재료는 B를 가지고 또 한번 돌리고, 이렇게 해서 총 36번의 실험을 해서 완성을 해야지 각각의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어진 시간에 실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5일 동안 5번 실험합니다. 그럼 5일 동안 5번 실험하면 몇 번 실험할 수 있어요? 하루에 5번 실험해요. 5일 동안 실험해요. 어떻게 돼요? 하루에 5번, 두 번째 10번, 세 번째 15, 20, 25, 총 25번이네요. 이렇게 계산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 그럼 5 곱하기 5니까 25네? 다 이렇게 여태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떨 경우에는 곱셈의 법칙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걸 써. 근데 말만 조금 바꿔놓으면 몰라, 헷갈려 해. 자, 우리 하루에 5번 실험하는데 5일 동안 실험하면 몇 번 실험할 수 있습니까? 알잖아요. 5, 25. 그죠? 그런데 이렇게 싹 바꿔놓으면은 헷갈리지, 또.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몇 번은 가능해요. 이렇게 경우의 수라고 말을 바꿔서 돌려서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순간적으로. 똑같이 얘랑 같은 곱셈 법칙 아니에요. 그죠? 당연하게 곱해주면 되는 건데. 자, 주어진 시간에 실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5니까 25가 총 5일 동안 해야 되니까 25번 가능해요. 5일 동안 실험을 마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답은 불가능하다. 그죠? 총 36번 실험해야 되는데 시간으로는 25번만, 25번만 실험할 수 있으니까 이 실험은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실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려질 수가 있는 거죠.